고래경, 바다해. 우리 선조들은 동해를 경해라 불렀습니다. 고래가 들끓었던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고래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래박물관에서 확인하는 한국계 귀신고래의 행방. 선사와 근대가 하나로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울산이다. 고래는 호흡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화를 거쳐 바다로 간 포유동물 고래의 모든 것. 고래의 숨결을 만날 수 있는 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이곳엔 국보 제285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1971년에 발굴되어 세상에 처음 알려진 반구대 암각화인데요. 높이 4m, 너비 10m의 절벽 안반에 육지동물과 바다고기, 사냥하는 장면 등 총 200여 점의 그림을 새긴 암각화로 신석기 시대 말에서 청동기 시대에 새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과 점을 이용하여 동물과 사냥 장면을 생명력 있게 표현한 반구대 암각화. 고래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내용은 대부분 고래, 호랑이, 그다음에 사슴 같은 그림들이 있죠. 그런데 역시 고래라고 하면은 저쪽 부분, 저 마른 땅 위에 저쪽 부분에 거의 한 3, 40점 정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이 만든 절경.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냥감이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위에 새긴 반구대 암각화. 이곳에는 고래의 생태와 습성이 놀라우리만큼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고래가 중요시됐고 그만큼 흔했다는 뜻일 텐데요. 반구대 암각화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고래 암각화가 아니냐. 바로 이 고래 암각화가 신석기 시대에 포경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것이 이제 이 한반도에 굉장히 오랫도록 유지되어 오다가 근래에 장생포가 포경의 중심이 되면서 또다시 반구대의 중요성을 우리는 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 사냥을 했던 것이 근래에도 똑같이 같은 문화적인 유전자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수천 년 전 선사시대의 포경 중심지와 근대의 포경 중심지가 하나로 만난 울산 앞바다. 이곳에 옛 고래잡이의 생생한 흔적이 남아있는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 장생포 고래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향하면 가장 먼저 마지막으로 고래잡이에 나섰던 제6진양호가 복원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는데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1986년 포경이 금지된 이래 사라져가는 포경 유물 25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생포는 옛부터 아주 유명한 고래잡이의 선진기지였습니다. 고래 포경을 금지하기 이후에 앞으로 유물이라든지 모든 유서라든지 이제 이걸 보존하면서 여러분들 울산 시민이나 전국 국민들에게 이걸 널리 알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경 역사관에 들어서면
두 개의 거대한 고래뼈가 우리를 반깁니다. 먼저 범고래의 실물뼈대부터 찬찬히 살펴보죠. 범고래 골격은 길이 7.4m, 발견 당시 무게 8톤으로 소형 고래에 속하지만 바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매우 사나운 고래입니다. 아래 위 턱의 날카로운 원추형 이빨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브라이드 고래의 실물뼈대. 브라이드 고래 골격은 전체 길이 12.4m, 발견 당시 무게 14.6톤이었던 대형 고래입니다. 브라이드 고래는 약 22톤까지 성장하죠. 이번엔 브라이드 고래의 수염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해 보도록 하죠. 높이 2.5m의 브라이드 고래 수염. 수염이라 부르지만 실은 여러 갈래 올이 이어진 판을 여러 겹 겹쳐놓은 고래 위턱뼈에 탄력 있고 강한 섬모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먹기 위해 포경 활동을 했다면 서양에서는 고래의 기름과 고래 수염을 얻기 위해 포경을 했습니다. 고래 골격과 고래 수염과 고래 기름은 제품의 많은 자원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래 수염은 치마를 부풀리게 하는 장식이나 코르셋, 그리고 수술 도구나 낚싯대 등 수백 가지의 제품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래 뱃속을 탐험해 보기로 하죠. 거대한 고래 갈비뼈 아래를 걸어가면 고래가 삼킨 다양한 먹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진짜 고래 뱃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고래는 먹이를 먹는 방식에 따라서 이빨고래와 수염고래로 나뉩니다. 이빨고래는 이빨로 먹이를 잡아 통째로 삼키는 고래인데 수염고래보다 몸집이 작으며 함께 모여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범고래뿐만 아니라 향고래 등이 대표적인 이빨고래에 속하죠. 돌고래과에서 가장 큰 종인 범고래는 대담한 사냥 전략을 구사하는 바다의 최고 포식자입니다. 상어와 다른 종류의 고래를 잡아먹어 킬러 고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아래턱은 가늘고 길며 원뿔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이 수십여 개 나 있는 향고래. 최대 몸길이 20m, 몸무게 수십 톤으로 이빨고래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큽니다. 무엇보다 뭉툭한 사각형 모양의 머리가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것이 특징이죠. 북극해 찬 바다에 사는 일각고래의 긴 이빨은 수컷만 갖고 있는데 길이가 5m나 됩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때 사용하죠. 수염고래는 거의가 대형종으로 긴 수염고래과의 혹등고래, 귀신고래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이빨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물을 빨아들인 다음 물과 함께 딸려온 작은 고기나 새우 등을 입 천장에 붙은 가늘고 뻣뻣한 수염을 이용해 걸러서 먹습니다. 현재 생물학자들이 분류학적으로 나누는 것은 이빨고래와 수염고래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이 나누는 건 이빨고래와 수염고래 그렇게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서 나누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크기 4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4m보다 크면은 고래, 4m보다 작으면 돌고래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울산 앞바다에는 예부터 연안의 암초 사이를 귀신처럼 헤집고 다닌다는 귀신고래가 살았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에서도
이런 귀신고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겨울에는 울산 부근 동해안 연안에서 새끼를 낳고 살다가 여름이면 오호츠크의 연안으로 회유하는 이 한국계 귀신고래는 이제 북해도 사할린 일대에 130마리 정도가 남아있을 뿐 우리나라 연안에선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귀신고래는 먹이를 어떻게 섭취하는지 궁금한데요. 귀신고래는 다른 수염고래류보다 수염이 짧고 목주름이 적어 팽창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 밑바닥을 머리로 받아 개흙을 일으켜 들이마신 후 작은 갑각류를 걸러서 먹습니다. 이때 따개비들이 귀신고래의 몸에 달라붙는데 머리를 중심으로 살점 깊숙이 박혀 자라기 때문에 떨어진다 해도 흰색 반점이 생기고 그 반점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귀신고래는 천천히 유영하기 때문에 따개비들이 떨어지지 않고 몸에 붙어 기생할 수 있는 것이죠. 고래들이 크기가 작으면은 약간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고 크기가 크면은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는데 귀신고래는 일반적인 대형 고래의 낮은 중저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귀신고래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자주 출몰했던 귀신고래,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걸까요? 1970년대 중반에 마지막으로 귀신고래를 봤다는 목격담이 있지만 따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1933년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마지막으로 귀신고래를 한 마리 잡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고래가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고래 생태 체험관으로 이동해보죠. 우리나라 최초의 돌고래 수족관이라 할 수 있는 고래 생태 체험관. 고래는 약 5천만 년 전 육상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여 수중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포유동물인데요. 고래의 조상은 파키세투스로 추정됩니다. 하마와 같은 뿌리죠.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고래는 차가운 바다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지방층이 발달하였고 매끈한 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고래는 육상에서 살다가 바다로 옮겨간 포유동물입니다. 따라서 고래는 물고기와 다른 점이 많죠. 우선 물고기는 대부분 알을 낳지만 고래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아가미를 통해 호흡하지만 고래는 수면 위로 올라와 허파로 숨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는 5분 내지 10분마다 수면으로 올라와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때 고래는 머리 위에 있는 콧구멍을 열어 숨을 쉽니다. 이렇게 들이마셨던 공기를 내뿜는 행동을 분기라고 하는데요. 돌고래는 정수리에 콧구멍이 1개, 수염고래는 콧구멍이 2개 있습니다. 고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액에도 산소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헤모글로빈이 많고 근육에도 산소를 지니고 잠수를 할 수 있는 미오글로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생물들은 이 호흡이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계속 숨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고래는 호흡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의 힘찬 몸놀림에 환호를 보내는 관람객들. 지능의 척도로서 흔히 사용되는 뇌의 크기로 보았을 때 돌고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몸 크기에 대한 뇌의 비율은 사람의 경우 평균 1.93%, 돌고래는 0.6% 정도이며 뇌 표면의 주름도 사람 다음으로 많고 무거운 뇌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람의 평균 IQ인 110 다음으로 돌고래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돌고래의 IQ는 70에서 80으로 대략 4-5살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곳의 큰 돌고래 3마리는 좀 더 특별하다는데요. 저희 고래생태체험관에는 이제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돌고래 새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에서 이곳 울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사람과의 유대감 형성과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뜻으로 저희 주민등록증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3마리 큰 돌고래들은 고아롱, 장두리, 장꽃분이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도 있다는데요. 이빨고래의 특징인 무리 생활을 하는 돌고래. 초음파를 이용한 소리를 내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먹이를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봤는데 돌고래가 지능도 있고 공 갖고 노는 거 보니까 신기했어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고 고래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고래 같은 경우는 무리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다니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활동에서 얻어지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떨어지는 고래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쪽의 지능은 돌고래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1912년 울산을 방문해 1년간 머물며 귀신고래를 연구했던 미국의 동물학자이자 탐험가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주인공 역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1914년에 쓴 논문 태평양 고래에서 당시 악마고래라고 불리던 귀신고래를 한국계 귀신고래라고 처음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포경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장생포에서 고래잡이가 시작된 것은 1899년 러시아의 태평양 어업 주식회사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포경 허가권을 양도받아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장생포를 고래 해체 작업장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장생포는 포경의 전진기지로 조명받기 시작한 거죠. 일본의 기행작가가 1906년 울산 장생포에 머물면서 포경선에 직접 승선한 탐험기와 포경 일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포경 역사의 변천사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대 포경은 광복 이후에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일제시대의 포경업자들이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근대 포경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과도한 포경으로 국제포경위원회가 설립되었고요. 우리나라도 회원국이 되었으며 1986년에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고래 포경을 금지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사동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고래 해체장 건물의 일부를 옮겨다 놓은 고래 해체장 복원관. 여기선 고래를 들어올리던 밧줄들과 무게를 재던 저울,
고래 기름을 짜던 대형 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고래 잔혹사가 시작된 건 불과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고래를 정확하게 사냥하고 대량으로 잡아들이는 근대 포경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화약을 이용하는 근대식 작살. 보통 60에서 70mm 구경의 포로 작살을 쏘아 커다란 고래를 포획했습니다. 직접 와서 이런 현장을 보니까는 우리가 TV에 보던 그 고래의 모습하고 이 뼈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상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고래들이 바다에서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인간들이 그런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생포에서 가장 고래가 많이 잡혔던 때는 1970년대 중반. 고래잡이가 전성기를 이룬 이 시기에 장생포는 20여 척의 포경선과 1만여 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며 지나친 포획으로 인해 고래 개체수가 감소하자 포획량 역시 줄어들었고 일부 고래는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계 귀신고래는 우리 동해안에서 영영 사라져버렸죠. 그 결과 1986년 전 세계적으로 포경이 금지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다에 포경선이 나가지 않게 된 것이죠. 중국 양쯔강에 살던 바이지 같은 고래는 공식적으로 멸종이 됐고요. 많은 고래들이 그 수가 줄어든 상태로 있지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포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더 급격히 사람의 포경에 의해서 멸종이 되는 고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륙의 강,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강 쪽에 사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서식지 파괴로 많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생포에는 새끼와 동행한 고래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그 많던 고래의 흔적을 이제는 바다가 아닌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현상금까지 내걸고 찾고자 했던 한국계 귀신고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동해안에는 수많은 돌고래들과 밍크고래 등이 다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 고래떼가 물살을 가르며 줄다름치는 장관이 계속해서 펼쳐지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